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8년 9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미베인. 이날은 인부들이 모여 고속도로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중 한 조경사가 높은 광고판 밑에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듯 체구가 작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감식이 실시되었죠. 시신은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새 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가 그해 봄에서 여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팀 훈. 그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의 사체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아이의 옷가지나 머리카락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교사른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9살에서 15살 소년으로 추려졌죠. 경찰은 당시 실종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의 신원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사건 초기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드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0년 해당 사건은 사진 속 이 조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랭크 밴더인데 그는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은 시신들의 얼굴을 클레이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신들이 늦게마나 유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죠. 프랭크 밴더는 1998년 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된 소년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의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해 얼굴을 복원한 결과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과 이 독특한 치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부정교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죠. 그렇게 또 8년이 흐른 2018년. 그때까지도 수사관 훈은 해당 사건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품을 모아둔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에 상자가 닿게끔 해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과거 채취한 소년의 DNA를 또 한 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프랭크 밴더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광고판 아래 소년을 백인 또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이 DNA 분석 결과 아이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아주 큰 변환점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당시 미베인 지역에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호는 이를 토대로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31일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는 무조건 이 퇴직 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소년의 정보는 즉각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소년과 흡사한 유전자를 지닌 한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출신의 팀 샤이블리. 호는 즉각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가족, 친척들 약 20명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호는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1998년 여름에 실종된 소년이 없는지 물었는데 그중 극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 그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디어 끈질긴 수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는 나탈리, 자신과 10살 터울이 나는 사촌동생 바비 휘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의 엄마와 실종된 바비의 아빠는 남매지간이었어요. 바비는 미국인 아빠 존 러셀 위트와 한국인 엄마 조명아 씨 사이에서 1988년 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여름마다 수영을 하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탈리가 기억하는 바비는 항상 행복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왕래가 끊어진 것은 1996년쯤 바비의 아빠이자 나탈리의 삼촌인 존이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1998년 5월, 존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바비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존은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요. 이후 존은 아내와 바비의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등 예민하게 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저 헤어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딘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존이 켄터키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강탈했죠. 아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은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롭게 군 제대도 했고 평생 아무런 말썽조차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쯤부터 나탈리는 존이 자신이 알던 삼촌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동시에 나탈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신의 외숙모, 즉 명화가 그렇게 갑자기 바비를 데리고 한국에 떠나버린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화와 바비에 대한 수색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출국 기록 정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나간 기록도 이름을 바꾼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그저 그들이 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죠. 한편 수사관 후는 광고판 아래 소년이 바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혼혈인종, 나이대, 나탈리와의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호는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즉각 아이의 아빠, 존을 의심했죠. 당시 존은 199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여전히 켄터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호는 존을 만나러 갔고 조심스레 그의 아들 바비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고 아내 명화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호는 수사관의 직감으로 바비의 엄마 조명아 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그는 바비가 사망한 1998년 비슷한 지역에서 숨진 아시안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신원불명의 아시안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를 대조해본 결과 그 신원은 바로 조명아 씨. 조명아 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1954년 1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존을 만나 결혼 후 바비를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조명아 씨의 시신은 바비보다 4개월이 이른 1998년 5월 13일에 나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는 결박 흔이 있었고 사인은 지식. 이 당시에는 신원불명이었으나 혼의 추적으로 이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모자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이죠. 결국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혐의를 입증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호는 처음 존을 면회한 후부터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서 경계를 허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존은 혼에게 먼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혼은 존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미끼를 던진 거지만 다행히 존은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죠. 존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가족의 계획은 그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가족들이 뒤따라오기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끌리는 듯 눈에 띄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는데 존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써니에게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는 거짓말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이곳으로 따라올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5월 12일 모두가 잠든 밤 존은 베개를 이용해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로 옮겼고 집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왔죠. 그 후 집에 남은 명화의 소지품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마 후에 써니가 그의 집에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써니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나 바비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는 아빠와 써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써니는 그런 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에게 바비를 그냥 엄마에게 보내버려라 이러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써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지 2달이 지난 7월 29일 존은 바비를 데리고 외딴 곳 지역 창고로 데리고 갔고 아이와 차에서 내린 후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 우리 게임할 거니까 눈 잘 감고 있어. 알았어요, 아빠. 이게 마지막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것을 이용해 순식간에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존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고 광고판 아래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내랑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존의 자백으로 21년간 미제였던 한인 모자 살인사건의 진상이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자백한 날이 혼의 수사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혼은 나중 인터뷰에서 바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매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살인 후 자신 또한 심적으로 적잖이 고통받았다며 어필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사건의 망령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결국 2020년 1월 15일 존은 2건의 살인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26년과 32년 총 5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형기는 2037년 그가 처음 받은 은행 강도형이 끝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이 해결된 직후 혼은 조명아 씨와 바비의 뼈가루를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주었고 2019년 5월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때 바비와 명화를 알던 모든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팀 혼 수사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